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제히 3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제히 30년대 통치 방식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후발 산업주의 국가였던 일본은 대륙 침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또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창씨개명,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이런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30년대 일본이 그렇게 무자비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사실 일본에 저항하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국외에서 주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광복을 위한 노력인데요. 교과서는 200부터 207쪽까지고요. 또 우리 부교재로는요, 58쪽부터 6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여러분, 1930년대 무장투쟁에 대한 것을 공부할 거고요. 또 독립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무장 독립투쟁 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30년대 무장투쟁 운동의 어떤 특징 또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30년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일본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과 그리고 중국군이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으로 30년대에는 주로 무장 독립 투쟁의 특징이 한중연합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대 무장 투쟁의 중심에는요, 주로 만주 일대에서 운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남만주 일대에서 있었던 조선혁명군입니다.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양세봉 장군인데요. 이 양세봉 장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 조선혁명군은요, 양세봉 장군이 사망한 이후에는 좀 힘을 잃긴 하는데요.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군과 연합해서 아주 큰 전적을 올리는 그런 부대입니다. 또 북만주 일대에서는요, 한국 독립군을 중심으로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을 중심으로 바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지청천 장군은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대부분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일본군 관동군에 편입돼서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청천 장군은 좀 다르게 바로 한국 독립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충칭에서 창립된 한국 강복군의 초대 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바로 또 이 지청천 장군은요,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만주,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부대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제 이 또 중국군과 연합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그 부대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으로 참여했는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조국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라는 단체가 국내 진공에서 일본군 파출소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것을 보천보 전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한 우리 3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위치, 지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혁명군이 주로 전쟁을 한 지역은 이쪽입니다. 남만주, 서간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던 전투는 바로 이쪽입니다. 북만주 일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동북항일연군이 했던 보천보 전투는요, 바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30년대 무장 투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30년대 무장 투쟁, 그런데 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또 일본은 거기에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세워서 만주 괴뢰국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부대 일부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그 다음에 그 일부 세력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황푸 군관학교에서 간부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은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연합하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8년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하던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또 조선의용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호가장 전투에서 또 큰 공을 세웁니다. 또 조선의용군은요, 반소탕 작전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일부 병력이 나중에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국 강복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그 김두봉 선생을 중심으로 나중에 북한인민군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까 무장투쟁 지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자, 이 동상은요, 중국 요녕성 신빈에 있는 바로 항일 명장 양세봉 장군의 동상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라서요, 사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잘 세우지 않는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 그 장군 동상을 세워주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세봉 장군은요,
중국 정부가 인정한 항일 독립투사. 중국 정부가 인정한 항일 독립투사가 우리나라에 두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양세봉 장군이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큰 공을 세웠던, 그리고 독립운동에 한평생을 바쳤던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 한국 독립군 그리고 한국 강복군 초대 사령관을 지내시는 지청천 장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독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독립을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1932년 윤봉길의 상하이 홍거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는 이제 실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약 한 8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항저우, 쩐장, 그 다음에 장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 이런 지역을 거의 중국 남쪽으로 시작해서 저쪽 서쪽까지 8년 동안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1940년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창사에 있을 때요, 임시정부 안에도 여러 당이 있었습니다. 한국국민당이라는 당도 있었고요, 또 한국독립당이라는 당도 있었고요, 조선혁명당이라는 당도 있었는데요. 이 당을 이제 하나의 당, 즉 한국독립당으로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으면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람이 당시 외무부장이었던 조소왕 선생입니다. 조소왕 선생은요, 그 건국강령의 핵심 내용이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데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균등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개인의 균등함은요, 정치적 균등함, 경제적 균등함, 교육적 균등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정치적 균등함은요,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제를 구현해라. 그리고 경제적 균등함은요,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자. 그리고 교육의 균등함은 바로 무상 의무 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 우리나라 대한민국 설립 때 기초 헌법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40년대에 바로 한국 강복군을 창설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고요, 또 부사령관의 이범석 장군을 모셔서 충칭에서 바로 창설을 했어요. 창설을 한 다음에 바로 일본에게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한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일부 병력이 바로 또 이 한국 강복군에 참여해서 이제 명실상부 한국 강복군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군대로 육성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OSS 군사작전 훈련을 받은 이후에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월 초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급작스럽게
패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8월 15일 날 결국 광복을 얻게 됩니다.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에 보면요. 나는 일본이 패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반갑지 않다. 사실 일본이 패망했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으면 반가워야 되는데요. 왜 김구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김구 선생은 이미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도 아니고요. 패전국도 아니게 되는 거죠. 패전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패전국의 식민지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국의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소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과 북이 분단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김구 선생은 우려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민족주의 성향의 그런 단체였다면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인데요. 김두봉 선생이 이끄는 이 독립동맹은 나중에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조선의용군으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 병력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반소탕전을 또 중국군과 연합해서 이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가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로 그 독립운동을 한 단체가 있었죠. 바로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나중에는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1938년에) 바로 조선의용대가 한커우라고요, 한구라고 합니다. 한구에서 창립되는데요. 여기 김원봉 선생이 있어요. (1940년) 충칭에서 바로 한국 강복군이 창설되는데요. 김구 선생이 계시고 지청천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시영 선생, 우당 이혜영 선생의 동생이시고요. 또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또 지내시기도 하는 그 이시영 선생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중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합국이 이제 몇 가지 회의를 여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에 카이로에서요.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부가 모여서 카이로 회담을 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처음으로 결의합니다. 인디우 코스라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식민지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연합군이 독립을 약속한 나라는요.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무장투쟁을 하고 한 그런 모습이 연합국 측에도 아주 인상 깊게 생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945년에요. 여러분 미국, 영국, 소련 수뇌부가 모여서 얄타 회담을 여는데요. 이것이 소련이 동부전선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얄타 회담으로 인해서 결국 남북한이 분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결의하는, 그래서 연합국에 이런 결의가 있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바로 또 우리에게 독립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강복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1910년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투쟁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고요. 60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릉과 흥경선 전투,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호가장 전투, 많은 한국 광복군의 활동, 이러한 활동이 있어서 결국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귀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전장사의 실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문명의 자체로 현재 국민의 관계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조선민족의 공작의 임무는 대적선전인 것입니다. 대적선전에 있어서 국민의 동지들은 네, 여러분, 김원봉 선생 실제 모습입니다. 20년대부터 독립운동의 두 축, 그러면은 김구 선생과 바로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 이 두 단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런 두 분의 이런 활동이, 그런데 이 두 분 다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김구 선생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고요. 또 김원봉 선생도 북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광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1910년부터 20년, 30년, 40년 우리 일제의 식민지 수탈부터 저항, 투쟁, 항거, 이런 얘기로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전하지만요,
항상 위기가 있으면 또 다른 그런 시간이 옵니다. 루신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이란 땅 위에 있는 길과 같다. 땅 위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생기자 바로 길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